파시즘 이 책 3강하고 4강, 3장하고 4장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단원 제목은 뿌리 내리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파시즘이 유럽에 출범해서 뿌리를 내렸냐 이거에 되겠죠. 그 제목은 파시즘의 개선 행진인데 초기 파시즘 지도자들은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룹, 뭐 파시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동네 건달 같은 마인드예요. 이쪽 저쪽 다 불러 모으고 뭐 그냥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됐는데 자기들이 정치적인 그런 것을 실현할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으로 이제 발전할 그 도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의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들의 요구를 이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로 이렇게 이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초기죠. 1919년에서 한 20년대 그때까지 그 유럽 전체에는 이 파시즘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에 회색 셔츠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노사모 할 때 그 노란색 옷을 즐겨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보수 세력들이 뭐 디지털 뭐 파시즘이다 이런 욕하는 게 다들 좀 식자층에서 그렇게 우파 식자층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옷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30만인가 그래요. 굉장히 예, 나라는 큰데. 예. 그럼 우리나라 서울에 한 9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더 적었겠지 뭐. 근데 어디서도 이제 그 안에서도 80 집단이 생긴 거죠. 추워서. 추워서 이제 회색 셔츠 추우니까. 이 나라는 또 그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렇듯이 술을 구경 상점에서 팝니다. 셋이 같이 갔던데 그래 그러면 이렇게 같이 안 갔나? 그래갖고 한 번 살 때마다 왕창 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유소도 엄청 멀어요. 띄엄띄엄 있어요. 뭐 수도에 좀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보고 주유소에 기름 넣고 오면 다 떨어지겠다. 다음으로 갈 때 되겠다 싶대. 진짜. 이 술은 있을 때 다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술 그 구경 상점 임대까지 나와서 나온 김에 사가야 되니까 막 트럭에 싣고 가요. 그 소매상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소매상을 못 팔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도 이제 파시즘 단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호주 같은 데도요. 뉴 사우스 웨일스 신, 그러니까 뉴라는 말입니다. 신수비대, 새로운 수비대라는 말이겠죠. 그런 게 또 생겼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이제 검은 셔츠단, 이제 무솔리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검은 셔츠를 입고 다녔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건 한국 조폭이고 조폭. 검은 셔츠단. 파시스트는 원래 자본주의가 너무 경쟁적으로 나가니까 반자본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반자본주의라기보다는 외국의 재산이나 적의 재산을 부정하는 국가 사회주의로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운영 방침은 자본주의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어쨌든 우리 재산이 최고다. 우리 국영기업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생산자 계층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생산자 계층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 계층이겠죠. 노동자 계층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점점 커지면서 정치판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자본가 및 부르주아 정당 지도자들과 결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자본주의와 혁명적 아우라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들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도 끌어들여야 되고 맨 처음에 이제 뭐 민중들이나 그 기층 대중들을 상대로 하다가 이제 그런 퇴역 군인들 상대로 하다가 자본가를 끌어들이면서 또 부르주아 정당, 뭐 한국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정당은 오히려 민주당이겠죠. 부르주아 정당 지도자들과 결탁을 했죠. 근데 한국의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부르주아 정당도 아니죠. 거기는 뭐 극우 정당이에요. 극우 정당. 부르주아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 지금 요즘에 민주당 같은 그런 세력들과 결탁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서도 반자본주의와 혁명적 아우라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라에 능한 겁니다. 아까 우리 수업 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 이 일당들이 공정으로 대표되듯이 온갖 사기란 사기는 다 치고 있는데 그것도 기술이다 싶은 거예요. 뭐 언론 핑계도, 언론 다 그렇지, 뭐, 본래 요즘만 그런가요? 언론 핑계 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계속 그들은 공정의 아우라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 사람들. 우리만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우리만 이상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유지한다는 게 우리는 그래도 자본주의 반대해. 그러면 자본가들 결탁하고 우리 혁명을 강조해. 라고 하면 혁명과는 상관없는 부르주아 정당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이러면서도 겉보기에는 반자본가 혁명적 아우라를 유지한다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더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치에 있어서 하여튼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패션 끝내면서 얇은 책 하나 더 소개할 건데 이게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쌍탈무페라고 프랑스의 좀 진보적인 철학자인데 정치학자죠. 쌍탈무페가 쓴 아주 얇은 책자인데 좌파 포퓰리즘. 우리 포퓰리즘 하면 좀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 뭐 많은 보상금 주고 보상금이라고 하든 뭐 위로금 주고 하는 그런 걸 맨날 포퓰리즘이라고 서로 욕하는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야말로 쌍탈무페가 얘기하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뭐 얇은 책이라 잠깐 아까 읽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파시즘적인 그런 방법론을 좌파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대중들에게 어떻게 파퓰리즘적으로 파퓰러하게 다가갈 수 있나. 좌파는 너무 계속되지만 우리 진보 지한파들은 우리만 너무 똑똑했어. 우리만 너무 고고했어. 그죠? 고결하고. 실제로 근데 그 고결이 조그만 구멍이라도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망감이 마구마구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이란 말이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좀 배워봐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 책임지는 참여정당 이런 이미지를 80들이 강조를 하면서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뭐 당시 좌파 1차 대전 끝나고 전쟁의 허무함이 닥쳐올 때 유럽의 좌파 정치 세력들이 엄청나게 부각을 했거든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강자가. 이태리 같은 경우는 1919년에 이제 그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이제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파 정당이 다수당 되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한국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맨 먼저 하는 게 뭐 소장농제도 철폐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개인 소장농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주와 농민들이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계약 관계를 형성되듯이 그것도 일종의 소장농 이름 어쨌든 소장농과 그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계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죠. 내 재산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이 파시들한테 통합을 강조하니까 그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랑 같이 가자. 이 말을 이렇게 이런 구조 요청이라는 말을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눈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름도 아무리 이태리 이름이라도 이름이 단눈치오도 단눈치오. 눈치가 단수 목단 얘기 있는지. 피우메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건 뭐 이태리 북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무솔리니 이전에 이태리가 처음으로 이런 파시스트 운동을 조직화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무솔리니는 사실 누구라도 그러듯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무솔리니 히틀러보다도 더 어쩌다가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무솔리니보다 훨씬 더 명망가였는데 피우메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열병식을 하면서 이태리 말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에이야, 에이라, 알라라로 외치게 했대요. 단순하잖아. 그냥 주문처럼. 에이야, 에이라, 알라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행동을 또 차용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단눈치오는 결국 무솔리니의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은 그 피우메 지역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거기도 이태리 정부군에 의해서 결국 뺏기게 되고요.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뭐 이 책을 통해서 단눈치오라는 이름을 알게 됐죠. 우리가 단눈치오라는 이름을 어디서 알게 되겠습니까? 무솔리니는 이렇게 단눈치오가 가져온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구호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1919년 사회주의 정당이 이태리 총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1920년 포계곡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좀 덴마크 쪽 가깝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회주의 정당의 덴마크 쪽이 아니라 이태리 북부 쪽이죠. 독일하고 독일에 다른 지역하고 헷갈렸습니다. 1920년 포계곡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불만을 가진 농장주들의 요청으로 검은 셔츠라는 사회주의를 공격하고 소장농에게 일자리와 농토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주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 땅 토지세도 많이 내라 그러고 뭐 항상 뭐 지주와 소장농들이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고 뭐 사회주의 정당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파시스트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시 사회주의 정당 그 지역에 있던
사회주의 정당 공격하고 뭐 사무실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소장농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농토를 제공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시즘 정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북 청년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것도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정말 소장농들은 언제까지 소장농해야 되고 민중들은 언제까지 민중해야 되느냐 한 번쯤에 왕창 큰 개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혁명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러면 또 과연 그냥 땅 몇 마디 가지고 있어 소장농 도작하면서 먹고 살던 그 중간 부르주아 중농들은 그들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좀 애잔한 마음도 있고 참 이건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뭐죠? 시간당 기본 임금 오르고 할 때 용어가 많겠죠. 기본 소득 말고 뭐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맞죠. 요새 뭐 용어가 많아가지고 최저임금 오르고 할 때 막 한국에 특히 많잖아요. 그 동네 체인점들이 그런 거 하는 편의점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불만을 터뜨려서 이러다 다 굶어 죽고 다 내보낸다. 실제로 그런 모습도 나타났죠.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처음엔 좀 그런 나쁜 결과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매달려 버리는 거지. 임금 주기 아까워서. 그럴 때 그때 그런 거 없었죠.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할 때 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서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래갖고 좀 달래면서 가는 없었죠. 그때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런 방법으로 좀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편의점이 너무 많죠. 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본사랑 그걸 한답니다. 투쟁을. 이제 최저임금 오르고 하면 본사에 상납금인가 뭐라 그러지. 내는 돈을 좀 프랜차이즈 비용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옛날 한겨레 신문에서 칼럼을 봤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한국은 왜 편의점을 차립니까? 사장님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가 편의점 주인들도 노동자라는 각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점 모 회사에 가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용 깎아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시간제 노동자들만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만하게 정부만 닥달을 하는 거고. 이렇참 모순이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번에 혁명으로 해서 피해 숙청이 있으면 세상이 나아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100년 지나서 실패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말씀드렸듯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 같은 영화 보면 레닌조차도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국경이 없다라고 했던 레닌조차도 정권 잡자마자 유대인들 저쪽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 때 본격적인 이주 정책 생기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을 다룬 영화가 이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인데요. 네, 어서오세요. 예.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지주의 아들, 젊은 경찰관, 군 장교, 하급 병사 등 행동대를 지지하는 세력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대, 그러니까 행동대장이 있는 거죠. 이제 파시스트들은 정말 행동부대원들을 키워놓은 거죠. 그래서 기업가, 종교와 타협한 파시즘혁명은 사회주의와 맥빠진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파시즘하면 대단한 혁명성을 가진 게 아니라 당시 좀 너무나 이상주의로 흐르고 있던 사회주의나 또 자유주의면서 어떤 대안도 제시 못하고 그러던 자유주의에 대한 혁명이었지 전체적으로 체제를 변경하는 그런 혁명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파시즘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깎아내릴 건 내리되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없느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탈리아인들은 통합하고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국가 공동체와 조직화된 대중적 합의에 개인의 자유를 종속시킬 권능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통치권이었다. 이게 뭐냐면 파시즘은 그랬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요약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통합하고 조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개인의 자유를 종속시키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하고 조직화됐지만 너희들 다 안고 갈 거지만
안고 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은 개인의 자유는 종속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파시즘에 매몰된 사람들이 다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이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유형의 통치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시 총리가 졸리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예요. 1921년 의회 선거를 준비할 때 파시스트를 자기의 선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애매한 거죠. 파시스트들이 처음에 좌파 쪽을 기웃거렸어요. 왜냐하면 행동이 대중들을 조직하고 하는 거니까 좀 좌파 쪽에 가까웠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국가사회주의로 하는 사람에서 민족 개념, 국가 개념을 또 앞세우고 그러니까 뭐 지들도 오락가락하고 좌우도 다 오락가락. 그러니까 100년 전 이탈리아도 지금 우리 오락가락했어요. 뭐를 좌라 그럴지 뭐를 우라 그럴지. 잠깐 독일 얘기로 가면요. 도시 선거에서 실패한 히틀러는 농촌에 눈을 돌렸고요. 1932년 7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아이고 주 이름도 깁니다. 지금 그 주 사람들은 자기 주 이름 기억할래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64%가 나치당을 지지했습니다. 전체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대공황의 위기가 이제 1928년, 1932년 사이니까 미국의 대공황의 여파가 유럽에도 미쳤던 것이죠.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기존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 조직들에 대한 경멸감이 커져간다는 파시즘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리고 기존 정치 지도자들은 기댈 것이 없고 하니까 새로운 세력인 거죠. 파시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런 저는 준 파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준 파시즘들이 너무 틀에 박힌 그야말로 낡은 시스템이지만 그 당시 왔을 때 좀 신기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고 나중에 윤석열 같은 행동은 나오더라고. 막 이거 하는 거 벚꽃 날리고 이러는 거 다 히틀러도 하고 저 무솔리니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막 솔직히 구역질 났잖아요. 보면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신선했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때만 해도 유럽만 해도 사실은 뭐 평평명 이후에 모든 건 평준화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아직도 자기 제도가 있고 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거기도 신분제 사회가 그렇게 쉽사리 가지 않은 데서 지도자라고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이 와서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언제 경험했어요? 노무현 때 처음 경험한 거죠, 사실. 김대중만 해도 사실은 그 호남의 지지 세력이 있었고, 호남에서는 거의 뭐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건 어려웠죠. 그리고 박정희는 철저하게 이제 그 농사 지으면서 모내기 한 2명 씹고 앉아가지고 카메라에만 찍고 나서 이제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청와대 들어와서 시바스리를 마시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다가가는 흉내를 냈던 거고 진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대중들의 언어로 소통했던 사람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많은 시행착오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신비하던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동이 남아있는 것은 그걸 처음 경험했기 때문인데 파시스트도 그때 처음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야, 저런 사람이다 해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네. 우리와 같이 노네. 뭐 그런 거죠. 히틀러도 그랬을 거고요. 히틀러는 유권자마다 구애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끊임없는 대중집회, 또 제복 차리면 폭력단, 제복 차리면 촥, 그 아리안족이 또 키도 크고 멋있잖아요. 제복 입고 하면 멋있잖아. 물리적 위협, 흥분한 군중, 열정적 연설, 극적인 등장, 쫙 뛰어오르면서요. 요즘 70, 80이 가다가는 바이든도 항상 무대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대중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각각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그런 걸 썼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그 당시 사회주의 정당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는 그러다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정책 것들을 보면 좀 총론적인 게 많죠. 강론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총론적인 걸 하다 보면 거기에서 희생되는 개개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윤석열 빼놓고 윤석열만 안 됐으면 됐지만 누가 해도 사실 한국은 극좌도 없고 극좌는 없는데 극우는 있구나 참. 어쨌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해먹고 안 해먹고의 차이인데 그런데 어차피 다 해줄 거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처음에 총론 단계에서 공약을 내세울 때 야 우리 집 뺏기는 거 아니야 뭐. 겨우 조금 세금 더 많이 내면서 종부세 갚고 우리 세금 후딱 맞는 거 아니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세 비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건데도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전술로서 그 한국의 진보 진영도 다음 집권을 생각하면 그 좀 고쳐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이재명은 안 된다. 그거부터 새로운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최강욱. 서울대 법대가 연임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긴 하죠. 뭐 없어졌죠. 학부 없어졌죠, 지금. 네. 로스쿨 생기면서. 학부 없어졌죠. 처음에 나치는 기업가들에게 이제 인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돈을 내지 않았고, 그 천하의 히틀러가 처음에 도책자나 이런 팜플렛 이런 거 팔면서 소규모 기부를 해가지고 겨우 당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그러나 이제 기업가들의 체가가 늘어났겠죠. 아마도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 돈을 안 내지 않았을까. 나치당 초기에. 그렇습니다. 1932년 무렵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거대 정당으로 성장했고요. 나치가 자유주의적 중간기급 정당을 대체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들이 독일이 전쟁 패배에서 느낀 민족적 모멸감, 1차 대전 끝나고 엄청나게 모멸감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 끝나고 니렌베르크 전범 재판할 때 그 연합국 측에서 그걸 안 건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때 모멸감 하나의 그러니까 괴물을 키운 거죠. 뭐 폴란드 땅 뭐 안 줘도 될 땅까지 다 돌려주고 폴란드에 그러고 완전히 뭐 왜냐면 또 이게 독일이 유럽에서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저쪽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뭐 게르만 민족의 침공 뭐 이러면 조금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유러피안들한테 있는 모양이에요. 주류하면 뭐 프랑스, 뭐 이태리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모멸감이 심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년 7월 선거에서 37%로 최대 지지를 받는데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는 얘기죠. 32년 11월 나치의 지지도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력을 점점 잃어갔는데요. 오직 총리직의 명운을 건 히틀러의 도박은 나치의 당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죠. 나치가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면서 그야말로 피어러, 그러니까 음라우트 있는 FURER인가 그러니까 총통, 피어러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음에 나오던가.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나 다른 모든 파시즘이 다 성공을 했느냐? 뭐 이태리하고 독일 빼놓고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승전계 파시즘 보면요, 프랑스는 프랑스와 드라로크 대령이 그 대령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령이 이끈 불의 십자단. 그게 다 그 종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의 십자다. 퇴직군인 단체로 시작했고요. 반유대주의를 거부하며 반게르만주의를 고수했지만 다행히 또 반유대주의였는데요. 저 프랑스 파시즘들은 인민전선 정부가 준 군사 집단을 해산시키자 프랑스 사회당 SPSF를 만들어 이끌었다. 그렇죠? 그러나 비시 정부를 세운 것은 파시즘적 우익이 아닌 전통 우익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수파와 타협하지 않고 독트린의 순수성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냥 순수한 우익이냐? 그러니까 뭐 아무나 딱 끌어들이고 타락한 기업가 끌어들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독트린 교조에 이제 집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파시즘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책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되니? 요번에 봤더니 이게 절편이겠더라고요. 저는 한 3년 전에 산 책인데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 비시 프랑스와 민족혁명. 박지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BC 정부 하면 우리가 한창 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드골은 뭐 나중에 다시 2차 대전 BC 정부 부역자들은 10,000명 이상 파양을 시켰느니 우리가 뭐 그런 사실이 진짜 있는지 있어요? 10,000명 이상 죽였어요, 드골이? 드골이 나중 전쟁 끝나고 엄청나게 그거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근데 정말 10,000명씩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러나.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는 일단 믿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요, BC 정부가 그렇게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친일 정부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친일파라는 건. 오히려 당시 프랑스가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1차 대전 직후에 승전국에도 불구하고 온갖 좌우, 뭐 파시즘, 뭐 민족주의 등 온갖 것들이 이제 막 난무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됐대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였대요. 뭐 프랑스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말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비시 정부가 세워지면서 친독 괴뢰 정부긴 하지만 거기에 아까 말했던 맨 처음 파시즘적인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통 우익세력이 들어가면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민족 정서, 프랑스의 민족 정서를 지키는데 그나마 공헌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박지원이라는 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 소지는 좀 있어요. 우리는 비시 정부가 근데 한국의 이제 친일파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나마 어떤 민족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제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갈등적인 정치 세력들이 부딪히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되면 또 보기에 따라서 이분의 주장도 새로운 시각도 아니겠죠. 물론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을 끌어들여서 그럼 이런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 또 대답은 오히려 또 분해지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나 독일 애들이 2차 대전 때요. 일본은 같은 어쨌든 전범국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애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아리안족 중심이다. 일본 애들을 그렇게 무시했대요. 롬메라고 패턴이요. 그렇게 서로는 아주 신사회적으로 좋았다 그랬다. 이 유로피안들이 아마도 프랑스 가서도 이제 같은 유로피안이니까 잘해줬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일본 애들처럼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또 프랑스에서 녹색 셔츠단, 꽤 색깔이 있네요. 녹색 셔츠단이 등장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추수를 방해한 행동에 대해 그냥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들의 행동은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요. 저자가 뭐냐면 다 불만이 있고 다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승전국은 승전국대로 패전국은 패전국대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당장 파시즘이 태동하는 모든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하나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농민연합 같은 굳건한 보수 농민 조직과 브르타뉴 지방의 랑데르노의 거점을 둔 강력한 협동자 운동이 버티고 있어서 녹색 셔츠단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강력한 협동자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프랑스의 68 혁명, 그거야말로 혁명이죠. 그때도 물론 어떤 폭력적인 시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종의 그야말로 중국으로서 문화혁명 같은 거지 프랑스 혁명 보면 68 혁명 시대를 다룬 프랑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 더 야하잖아요. 그냥 그 당시 저는 그래서 68 혁명이 굉장히 프랑스를 살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데올로기도 없고 거기는 그야말로 오로지 그 유명한 슬로건이 뭐지? 나는 금지라는 말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금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 어쨌든 각 나라마다 자유로운 80정당이 생겼는데 헝가리의 화살 십자당 또 거기도 이제 선거에 승리했지만 이미 호르티의 보수적 군사 독재 정권이 장악한 상태였고요. 그냥 넘어가죠. 루마니아의 대천사 미카엘 분단이 교회가 문제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문제입니다. 저 미카엘 대천사는 악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파시즘들이 저런 이름 걸었다. 하느님 수호대장. 벨기에 또 렉시스트당이라고 있었다고요. 거기도 이제 이질적인 저항 세력의 표를 모았으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벨기에 조금만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또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지금 우리 박노자가 얘기한 엄청나게 복지도 잘 됐고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비트쿤 크리슬링이 이끈 노르웨이 국가통일당은 선거에서 큰 승리를 얻지도 못했고요. 오스왈드 모슬경의 영국 파시스트 연합이 히틀러와 유사하고 친밀한 모습은 영국에게 이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이제 그런 파시즘 정당 비슷한 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 히틀러니까 또 히틀러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영국 사람들은 인기를 못 얻는 게 당연했겠죠. 아까 아이슬란드였구나. 이건 아일랜드요. 아일랜드의 이오인 오토피 대령이
또 대령의 푸른 셔츠단도 마찬가지인데 셔츠도 다 아마 이건 처음에 이제 그 무솔리니가 검은 셔츠로 시작을 했으니까 흉내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은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불신. 그것도 오늘날 우리의 그 언론, 뭐 진보 언론에서 글 쓰는 분들의 의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대안이 없이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열성 지지자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이 보기는 그야말로 쟤들은 뭐 한결은 다 마시갖고 경영도 마시갖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결에는 좋은 칼로 많이 실리고 있거든요, 경향에도. 근데 이제 그들이 쓰는 건 대안 없는 거니까 비판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죠. 대안 없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 그런데 또 모든 정치가 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지 않을까? 저도 보면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또 비판할 거 비판하고 햇소리하고 있네라고 이제 욕할 건 욕하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 지식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유주의 정권에서 무조건 불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글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분노가 응집된 새로운 극단적 운동을 좌파 바깥에서 만들어냈다는 점. 그러니까 분노가 응집된 시민 세력들을 좌파가 응집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걸로 쓴 거예요, 저자가. 좌파 바깥에서 하도록 놔뒀어. 니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좌파 니들 책임이야. 지식인 좌파. 그리고 폭력을 존중할 만한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던 점에서 80의 탄생에 공헌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1920년대 이태리나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냥 자유주의 정권을 조금 비판하고 또 분노가 응집된 그 시민들은 조직하지 못했다. 왜 조직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유치한 짓이라고 봤던 거지. 거리로 나가는 거 지식인들이나 좌파들은. 그러니까 폭력을 존중하고 폭력을 해도 그냥 좌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80의 탄생에 그야말로 20년대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의 지식인, 좌파 지식인들이 크게 한몫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냥이죠, 이 저자라고. 1차 대전이 만들어낸 중압감은 자유주의 정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갈등과 긴장, 엮기 등을 낳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은 통치의 기술이었습니다. 명망과 리더십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는 우리가 2차 대전 전범이고 또 뭐 파시즘을 일으켰으니까 유명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아까 누굽니까? 단눈키오라는 사람이 더 유명했고 정말 듣보잡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더 환호하는 거죠. 명망가는 지쳤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리버럴 좌파들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시즘이 성공을 거둔 지역은 1차 대전 패전국들이지만 스페인은 팔랑의 권력 장악이 아닌 프랑코의 군사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또 스페인 그 내전 뭐 그때 영화들 보면 팔랑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이거는 뭐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뭐라고 할까? 하여튼 뭐 볏짚 김창 기사단으로 번역을 했던가 뭐 그러니까 그냥 농민군 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름부터가 좀 농민군 소재 팔랑에 팔랑귀. 예? 팔랑귀. 그래서 그들이 정말 행동대원으로 정말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리고 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그게 여기 스페인 내전 거죠. 거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 프랑코가 정권을 잡잖아요. 프랑코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꼭 그렇게 대중들이 불만이 많다는 파시즘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와중에 영악한 놈이 정권 잡는다는 거지. 어부지리로 뭐 프랑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스페인도 또 스페인 내전이나 그런 거 엄청 재밌잖아요. 책 저쪽 어디입니까? 그쪽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축구 잘하는 동네 저쪽 서쪽에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그쪽을 또 뭐 독립시켜달라 그러지 뭐. 그다음 거기서 또 뭐 아나키즘 출발했지 뭐. 저기 누굽니까? 조지 오웰, 1984년생 조지 오웰도 그 스페인 내전에 요즘 뭐 우간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도 뭐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던 조지 오웰도 하나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또 쓴 책도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 갔다. 그 책적으로 못 들어갔지. 파시즘은 볼셰비키 혁명은 두렵지만 종족 분열도 두려운 국가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가 되는 건 싫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다고 들려오니까 빨갱이가 되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종족이 분열되는 것도 싫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에서 특히 번성했던 얘기죠. 근데 그 볼셰비키 혁명은 왜 파시즘이라고 안 불러요?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아니었던 거지. 처음에는 뭐 말씀드렸지만 레닌조차도 성공을 걸 기대를 못했고 예상을 못했고 다들 그 맨셰비키가 혁명을 해도 맨셰비키가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맨셰비키의 전략은 80하고 철저하게 거리가 멀잖아요. 보수 엘리트 중심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볼셰비키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그들을 조직하는 건 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파시즘화가 된 경우 러시아 그러니까 레닌 도망가 있었다니까요. 그 당일날 볼셰비키 당일날 10월 17일 날인가 스위스에 있다가 막 사람들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레닌이나 모택동을 저기 파시스트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레닌이 집권할 때는 소수파였고 그나마 운이 좋아서 이겼고 모택동도 전쟁을 하다가 이긴 거지. 전쟁은 이겼지만 사실 뭐 저기 48년에 49년에 막 선포할 때도 중국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러나 무솔리나 저 히틀러나 프랑코나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대중적 지지를 받고 그렇죠. 집권하기 전부터 막 비이성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을 했다는 점에서 파시스트.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서 파시즘으로 흘렀겠죠. 우선 물론 레닌이 스탈린 되고 또 모택동이 저 노량용 하면서 그때 이제 파시즘적인 게 많이 나왔어. 홍위병들이 그렇죠. 파시즘적이고 뭐 그게 자꾸 나오는 거죠. 김일성 마찬가지. 근데 실제로 모택동도 이렇게 뭐 군인들 데리고 가면서 농민들 마음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들 쓰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 이런 거예요. 뭔가 성공을 했으면 파시즘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항상 적에게만 쓰지 자신에게 안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썼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집권했다 이러고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저런 파시즘인데 자기가 그렇게 안 보이는 역사라는 건 결국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시즘적 기술을 동원해서 이겼다라는 말은 절대 안 꺼내는 거죠. 성공한 혁명을 처벌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똑같은 그 파시즘, 퍼퓰리즘 이런 거는 절대 자기에게 얘기 안 해요. 우리 파퓰리즘 전략 써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내가 볼 때 항상 상대방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거고 근데 아젠다가 위에서 나오면 파시즘이고 밑에서 나오면 파퓰리즘이고 어떻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역사에서 파시즘이 성공한 경우는 없는 거지 거의. 뭐냐면은 우리 파시즘인데 우리 성공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성공했으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일단 성공하는 순간 파시즘이 아닌 거죠. 왜냐면 자기가 자신을 기록할 때 자기를 파시즘이라고 얘기 안 해요. 파시즘이라는 것도 파퓰리즘도 나중에 역사가 한참 흐르는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지. 그때는 히틀러 막 뜰 때는 정말 못 써보셨겠죠. 근데 전에 저기 무솔리니 썼죠. 자기들이 파시즘이라고 썼죠. 올림픽 가고 그러는데 막 그냥 독일 애들이 막 공연을 가고 그러니까. 근데 어떠한 정권이든 파시즘적이지 않고서 승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머자리티를 획득해야 되는데 파시즘 아니고서 어떻게 소수가 그거를 획득하겠어. 근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효율적인 그다음부터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뭐 유태인을 안 죽인다든지 뭐 이랬으면 그러니까 좋게 역사적으로 결론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파시즘 당연히 나쁜 용어고 성공한 사례도 없지만 말씀하셨듯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 그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런 그들이 썼던 방법을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 왜 못 쓰고 있을까? 좌파가 그래도 저는 또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 해낸 거예요. 0.7% 진 거예요. 엄청 상황은 안 좋았죠. 여론이고 뭐고 그런 거 보면 아직도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저 바보죠. 5년 가겠으나 못 간다고 그래도 못 가야죠. 아유,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겠어. 여기서 우리 정병무 이사장님만 이 용어 모르시겠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김진희 선생님도 모르시겠네.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읽어보세요. 아세요? 김윤희 씨가? 뭔데요? 처음 보는 단. 공씨? 공식 저희가 공식이고. 경씨가 어딨어? 있어요. 새로 공씨가? 생겼대요. 예. 새로 모르나 생겼지. 보다. 네. 안구라 비슷해요. 경씨라고. 저거 한자도 생겼어요. 그래? 한자도 생겼어. 비공자에다 머리 두 개 갖고 머리 벨꼬리야. 머리비리 경자, 경가. 윤자를 거꾸로 윤자를 거꾸로 쓰네. 쓰고. 얘는 이름 부르기가 싫으니까 거꾸로 윤도 쓰고. 보기 싫어갖고. 요새 생겼다고? 요새 생겼어요. 요새. 야, 많아요. 빈궁제 머리. 나도 경씨로 들어갈까봐. 아니, 그래. 안 돼? 그거 근데 하는데 밑에 강자로 한자로 빼고요. 경이 어떻게 돼? 강자 빼고 그냥 그 이렇게? 아니 거기에다가 여기, 그게 여기. 아니고 팔자를 어머, 정말이네. 빌공의 원래 공을 머리 머리에 둘, 강자를 머리 쓰는데 둘. 여기다가 그냥 이게 쓰는 거야. 그거예요, 맞아. 머리 비어 있어. 경수가 이게 경수를 경자에 줬죠. 적어랍니다. 한자랍니다. 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물론 한자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 없습니다 저런 한자. 너무 재밌다. 족보에 하나가 또 늘어나는군요. 용산 경시에 영상 우리 호시가 하여튼 여기 뭐 없는 성 중에 하는 거. 이 책에서 파시스트의 폭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세 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감은 없습니다. 양극화가 파시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건뭐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파시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당의 동형기고 패러럴 뭐 스트럭처 이렇게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이 있으면 그 조직이 있으면 똑같이 돌아가는 또 다른 이제 하위 조직 그런 걸 아마 동형기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를 국가기관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아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좀 자기 친위 부대 같은 걸 하나 만들지 않을까?